목표는 동영상을 7분 정도 만들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로 목표를 해보겠습니다. 스페셜티 커피가 완전히 비싸다 그러는데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뭔가 이런 명확한 구분이 약간 사라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돕고 싶다 그랬더니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막 저기 반대하신다고? 내가 좋은 일 하겠다는데. 안녕하세요, 하나레인입니다. 어색하네. 오늘 찍을 동영상은 스페셜티 커피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0년이 되고 아마 첫 동영상일 텐데 제가 2020년 목표, 커피와 관련된 목표로 뭘 세웠냐면 스페셜티 커피의 대중화라는 주제를 그 2020년 삶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 스페셜티 커피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이 왜 중요하고 스페셜티 커피라면 정말 다 맛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조금 제 동영상을 우연이라도 한 분이라도 보게 돼가지고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을 얻고 가신다면은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제 보통 커피 산업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니아층과 그렇지 않은 일반 소비자층 사이에 괴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싶고 또 많은 분들한테 스페셜티 커피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꼭 스페셜티 커피가 아니더라도 커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거든요. 인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다양한 철학적인 의미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스페셜티 커피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엄청 열심히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마음은 너무 앞서는데 빨리 이 동영상을 찍고 싶은데 또 퀄리티는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하지만 또 말도 너무 많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할까봐 예전에 저번에도 한 15분 방송한다고 해놓고서 한 2시간을 떠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럴까봐 제가 일부러 오늘은 PPT를 준비해서 깔끔하게 시작해서 깔끔하게 끝낼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스페셜티 커피의 이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건데요. 대충 만들었으니까 너무 제가 자막 달기가 귀찮아가지고 PPT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할 게 뭐냐면 일단 스페셜티 커피의 정의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가 그러니까 무엇인지 정말로 그거의 약간 형식적인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의미가 곧 이 밑에 소개되어 있는 3가지 핵심 가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요즘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목표는 동영상을 편집했을 때 한 7분 정도 만들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로 목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페셜티 커피란 무엇인가? 사실 스페셜티 커피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아주 명백한 정의도 있긴 해요. 형식적인 정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스페셜티 커피다 라고 형식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기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스페셜티 커피의 형식적인 정의 외에 다른 정의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스페셜티 커피라는 것의 형식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스페셜티 커피의 기준은 쉽게 가장 간단한 것만 2개를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결점이 없을 것. 주요 결점이라는 거는 여러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커피는 이제 볶는 거잖아요. 그럼 볶기 전에는 초록 색깔의 생두라고 부르는 영어로 그린빈이라고 부르는 그런 게 있어요. 초록색이에요. 콩이에요. 콩은 아니고 씨앗인데 아무튼 그 친구들 상태에서 결점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커핑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커피의 품질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SCA라는 것은 뭐냐면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스페셜티 커피 협회인데요. 이 스페셜티 커피가 제안하는 커피를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80점 이상을 마시면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릅니다. 이게 형식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커피 생두에서 주요 결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두가 물론 이런 커피 생두를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보지는 못해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아야 되고 또 볶았을 때 볶으면 이렇게 초록색 생두가 갈색으로 변하는데 아무리 볶아도 이렇게 색이 밝게 계속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리 볶아도 어두워지지 않는 이런 애들을 퀘이커라 그래요. 근데 이런 퀘이커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피는 가공하는 건데 열매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씨앗을 꺼내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른 체리들이 가끔씩 나온다는데 물론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고 돌멩이는 자주 보는데 이런 돌멩이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스페셜티 커피의 기준이에요. 근데 보통 되게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요. 모든 그 말들을 전부 다 까가지고 열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페셜티 커피라고 붙어 있지만 돌멩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돌멩이는 사실 자주 봅니다. 뭐 벌레도 보고요. 귀여워요. 가끔 보면은. 이거는 이게 이제 SCA 커피 폼인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옆에 글씨를 써놨어요. 보통 평가를 뭐로 하냐면 프레그넌스, 이제 분쇄되었을 때 커피를 갈았을 때 나는 향, 뭐 플레이버, 입으로 마셨을 때 느끼는 뭐 다양한 향미들, 산미, 균형, 클린컵, 깔끔한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바디감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요. 근데 지금은 몰라도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커피 폼을 이용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하지만 스페셜티 커피의 기준이 80점이지만 사실은 이 80점이라는 숫자가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해요. 80점이라고 해서 아주 맛있는 커피라고 볼 수도 없고, 물론 커피는 취향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80점 뒤에는 더 깊은 의미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SCA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도 또 단순히 점수로만 스페셜티 커피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스페셜티 커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때루아, 자연 환경들을 뭐 총칭해서 때루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때루아에 대한 특성을 잘 담고 있는 커피를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르겠다, 좀 이런 이야기고요. 또 가치사슬이라는 거는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거기에서 각자의 역할을, 예를 들면 커피를 볶는 사람, 커피를 내리는 사람, 뭐 유통하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이해한 바를 잘 실천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추적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고 있는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때루아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때루아는 뭐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스페셜티 커피라는 용어가 1978년 이제 프랑스에서 있었던 국제 커피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처음 나온 용어래요. 저는 그때 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젊기 때문에 그때 잘 몰라. 제 귀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그때 처음으로 스페셜티 커피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대부분의 커피 산지들은 각자의 독특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특한 향미들이 발현된다. 때루아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이런 게 그 당시 스페셜티 커피를 정의하면서 나왔던 핵심 요지였어요. 그럼 때루아가 뭐냐? 때루아라는 거는 자연 환경적인 요소들을 총칭하는 말인데, 뭐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원래 고도가 있고요. 그리고 기후라는 거는 뭐 건기랑 우기가 뭐 명확하게 나뉜다든지, 뭐 강우 패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뭐 예를 들면은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건기와 우기가 좀 뚜렷한 편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확할 때쯤에 뭐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향미 특성들이 많이 바뀌는데, 물론 때루아만 가지고 바뀌는 건 아니고, 하지만 때루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세계 각지의 독특한 때루아가 이 커피마다 독특한 향미를 만들어낸다 라는 게 핵심 요지인데요. 이렇게 커피를 뭐 조금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피는 커피 벨트라고 해가지고 적도를 기준으로 뭐 위아래로 한 10도, 15도 정도, 위도 15도까지 커피 벨트라고 해요. 왜 여기에서밖에 못 자라는지는 나중에 때가 되면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데서 이제 재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여기 콜롬비아고요. 바로 옆에 브라질인데요. 두 나라의 향미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정말 심해요. 솔직히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닌데, 그 컵 두 개 갖다 놓고서 저 맞추라고 하면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심해요. 일반 사람들도 맞출 수 있어요. 제가 맞출 수 있으면 여러분들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입이 별로 좋지 않아. 코랑 입이 별로 좋지 않은데 제가 맞출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산지 특성이 명확하게 나뉜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 산지 특성을 명확하게 그걸 잘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커피를 섞기보다는 특정 농장 또는 특정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독특한 향미들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한 가지 종류의 커피만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섞지 말고, 짬뽕으로 먹지 말고, 그죠? 싱글 오리진 커피, 싱글 오리진이라는 게 이제 원산지가 하나다, 쉽게 이해하면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핸드드립 하는 곳을 가면은 케냐 어쩌고저쩌고, 에티오피아 예가절프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싱글 오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 커피 가공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커피도 이제 가공하는 건데요.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져가지고 품종도 다양해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때루아를 극복할 수 있는, 때루아의 벽이 약간은 허물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 때루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에티오피아 중에서도 예가체프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뭐 어떤 커피는 꽃향이 잘 나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견과류 향미가 있어요. 그거를 너티하다라고 하는데, 너티한 향미들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렇지 않은 커피들도 물론 찾으면 있겠지만 그런 걸로 좀 우기지 좀 마시고, 물론 그런 거 안 나는 커피 하나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그러하다. 그렇고요. 근데 잘못된 이야기 중 하나가, 과테말라 안티구아 커피는 거기가 화산 지역이라서 스모키하다, 연기 맛이 난다. 근데요, 그거는
뻥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커피 산지가 전부 다 화산 지역이에요. 전부 다 고도가 굉장히 높고 화산토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만 스모키한 향이 납니까? 그건 탄 겁니다.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요. 이죠? 과테말라라고 해서 스모키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잘못된 거고, 아무튼 이렇게 각지의 이런 독특한 때루아가 특별한 향미들을 남긴다. 그런 커피를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대표적인 예시로 고도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커피 재배는 높은 고도일수록 풍미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때루아를 이해하는 거죠. 커피 재배를 이해한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유명한 커피 연구하는 곳이 있어요. 월드 커피 리서치라고 있는데요. 이 월드 커피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제 커피 품종별로 재배를 하는 것들을 이런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들이 보면은 어떤 특정한 품종인데요. 이 품종은 고도를 기준으로 북위 남이 5도 사이에 있으면 해발 고도 몇 미터 이상에서 재배를 해라. 그걸 권장한다. 그게 좋더라. 높은 고도에서 좋은 향미를 가질 수 있다. 얘 같은 경우는 높은 고도에서 좋은 향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게이샤 같은데요. 일본 게이샤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게이샤는 품종이에요. 높은 고도에서는 굉장히 좋은 맛을 낸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고도에서도 풍미가 그렇게 높지 않다. 최저 고도, 최고 고도를 이렇게 제한을 해놨죠. 제한한 건 아니고 제안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아무튼 때루아가 스페셜티 커피에서 굉장히 핵심 요소다. 가치사슬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경제학 용어인데요. 생산부터 소비 사이에 여러 가지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부가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을 가치사슬이라고 해요. 그런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가치사슬이 굉장히 복잡한 편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직거래를 해도 한계가 있어요.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는. 이 가치사슬을 좀 늘어뜨려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커피를 재배하는 농부가 있겠죠. 그리고 커피를 건조하거나 이런 가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사람도 있겠죠. 선박업체도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이 커피 소비국은 이런 커피를 수입을 하는 곳이 있겠죠. 커피를 수입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대전에 있는 곳이고, 아니야. 지점이 전국에 있어. 국내에서도 커피를 이제 운반을 해주는 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로스팅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 아니에요. 사실 저예요. 그리고 이렇게 커피를 추출하는 바리스타까지. 로스터, 커피를 볶는 사람, 커피 추출하는 바리스타까지 해야지 커피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쳐요. 여기서 아무리 다이렉트 트레이딩을 해도요, 웬만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전부 다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각자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농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재배하는 품종과 이런 때루아라든지 이런 공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고요. 커피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두의 특징이라든지 또는 커피 로스팅에 대한 필요하다면 과학적인 지식들도 함양하고 있으면 좋겠고, 아무튼 커피 로스팅에 대한 원리를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바리스타 역시 커피 추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한 잔의 스페셜티 커피가 온전하게 소비자한테 제공될 수 있다라는 게 스페셜티 커피에서 가치사슬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사슬 중에서 각자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결국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치사슬 내에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종사자들은 자신이 맡게 되는 이런 역할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서의 핵심이죠.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분야든지, 그렇죠? 스페셜티 커피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어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모든 것들은 다 시장이 말해주겠죠.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면 알아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든지, 또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매장이 망하겠죠. 그런데 이뿐 아니라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히 로스터는 열심히 볶아라, 맛있게 볶아라, 바리스타 열심히 잘 추출을 해라, 라떼아트 이쁘게 그려라, 이게 아니라 SCA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이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두 상태에서는 어떤 결점이 있으면 안 된다. 커피 추출할 때 적합한 물은 TDS는 어느 정도고 경도는 어느 정도고, 부드러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 드립을 한다고 하면은 커피 농도는 어느 정도고 커피 성분은 얼마나 추출을 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표로 브링 차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놓은 거에 대해서 그런 표준,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 표준을 지키는 것이 스페셜티 커피, 그 표준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대신 거기에서 벗어나도 좋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해를 하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위해서 관련된 많은 요소들에 대한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SCA가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추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추적 가능성, 영어로 traceability인데요. 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커피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농부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품종을 어떤 가공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왔으면은 어떤 수입업체가 어떤 로스터기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수출했다까지 하면은 베스트죠. 물론 이게 모두 다 이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지만 대체로는 그렇다. 한 5년, 6년 정도만 해도요, 이런 디테일한 정보, 커피에 대한 커피 생산 정보가 많이 드러나 있진 않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제가 약간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그 콜롬비아 수프레모 들어보셨죠? 케냐 AA. 참고로 까는 거 아니에요. 과테말라 안티구아,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이러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커피, 예를 들면 케냐 AA 같은 경우에는 이 농장 저 농장 다 그냥 뭐 남는 거 쓸어다가요. 크기가 좀 큰 거를 갖다 놓고선 판 거예요. 잡종이에요. 그게 나쁘게 말하면은. 욕먹겠네. 콜롬비아 스프레모 같은 경우도요, 콩의 크기 가지고선 이제 등급을 매긴 건데, 어떤 산지인지 콜롬비아 안에도 산지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크게 보면 한 7개, 8개 정도 되는데, 각 산지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이곳저곳에서 남는 거 모아다가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이 길어요. 예를 들면 이런 커피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올카, 워시드, 지원, 스페셜티. 이렇게 이름이 딱 길어요. 이때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르는 것들은요. 물론 짧다고 해서 그게 스페셜티 커피가 아니다, 뭐 그런 건 아닌데요. 대체로 정보들을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서 생산된 나라, 예가체프는 생산된 에티오피아 안의 지역이고요. 오르카 같은 경우에는 예가체프 안에 있는 협동조합이에요. 이 협동조합에서 커피를 모아가지고,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소농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 뒤에 보통 가든 파밍이라 그러는데, 여기 뒤에 텃밭이나 동네 뒷산에 가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모아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선 가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 차원에서 그 열매를 다 모아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선 이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걸 대표한 게 워르카였다. 그리고 워시드라는 거는 뭐 쉽게 이해하자면 물로 닦아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G1이라는 거는 에티오피아 자체적인 등급이고, 이 스페셜티라고 뒤에 붙으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페셜티 커피 등급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좀 있지만 이따가 끝날 때쯤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커피의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게 스페셜티 커피다. 그리고 사실 이 추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에티오피아 ECX라는 기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에티오피아의 ECX라는 이제 에티오피아 커머디티 익스체인지인데요. 상품 거래소예요. 에티오피아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 풀렸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커피를 수출하려면 대부분의 에티오피아 커피들은 무조건 ECX라는 기관을 거쳤어요. 거의 대부분이. 거의 뭐 98%, 99%가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왜 그랬냐면, 일단 유명한, 예를 들면 농장이 너무 재배를 잘하고 가공을 너무 잘해가지고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커피 수입하려는 사람들이 그 농장 것만 찾겠죠. 그쵸? 그러다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돼요. 계속 그 농장 것만 찾고 그 농장 가격만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이름을 전부 다 익명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경매를 해요. 그러니까 비록 유명하지 않더라도 품질로 승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취지였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는 맞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그 블라인드로 해서 커피를 바꿔놨는데,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온 건데 모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과를 샀는데 이 맛으로만 평가해서 딱 산 거래요. 블라인드 처리해가지고. 근데 어디서 나온지는 몰라. 도대체 어느 동네 뒷산에서 재배한 건지, 누가 전문적으로 기른 건지를 몰라. 그러면 약간 좀 찝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비교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이 CX에서도 다이렉트 트레이딩을 이제 허용을 했어요. 작년부터. 일부 수입 업체와 또는 좀 유명한 협동조합들은 어느 정도 다이렉트 트레이딩을 열었고, 그런 것들이 이런 추적 가능성을 담기 위해서다. 커피에 어쩔 수 없어요. 그쵸? 더 다양한 이야기도 있는데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사실 이 글은 제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커피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스페셜티 커피인데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 그러면 저는 스페셜티 커피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좀 세게 말해서 안 썼어요? 소심해서 그래, 소심해서. 아무튼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원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쯤에 국제 무슨 회의에서 나왔다는데, 제가 지금 얼버무리는 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전공이에요. 전공. 지속 가능성이 전공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원래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과 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뭔가 어우러져서 발전할 수 있는 거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불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태 환경적인 요소에서, 그런 분야에서 많이 사용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폭넓은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좁은 의미로도 사용하고 넓은 의미로도 사용하고. 그래서 커피에서도 좁은 의미로는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커피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이런 것들도 조금 작은 의미에서 지속 가능성이죠. 이것들이 커피 품질이 계속 지속적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생산국과 소비국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이것도 지속 가능성의 일부고요. 큰 의미로 말하자면 커피 산지의 농부들이요, 사실은 에티오피아를 제외하면은, 에티오피아도 일본 잠시 점령 당했긴 했지만 에티오피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커피 산지가 식민지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이 농산물 수출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탕수수라든지 커피, 카카오 이런 것들이요. 커피 산지들은 거의 대부분이 커피,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 그래요? 이거 막 여행 가고 막 그런 거. 관광 산업 많이 발달했지만 그 외에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이 커피 산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피를 재배하기 위해서 막 화학비료를 많이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자연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커피 산업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지금도 여러 가지 환경 이슈들이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상 기후들, 비가 안 내려야 될 때인데 갑자기 막 비가 팍팍 내린다든지. 케냐가 그래서 망했어요. 비가 안 내려야 되는데 내려서, 안 내려야 되는데 내려버려가지고 잡초들이 다 자라버리는 거야. 잡초들이 자라가지고 영양분들 다 뺏어가고, 커피나무가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따뜻해지면서 벌레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곳들도 많아져가지고 해충 피해도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약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런 것들을요, 생산국에서 신경 쓰기가 진짜 어려워요. 커피 재배하는 거에도 벅찬데 이런 것들을 신경 쓰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국 차원에서, 소비국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대부분의 생산국들이 이런 커피 재배하는 기술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제가 커피 농부예요. 근데 제가 커피를 재배해요. 근데 이게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그래왔어. 우리 할아버지가 재배하고 아빠가 재배하고, 그래서 나도 그냥 똑같이 해요. 왜 그런지는 몰라.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체계적인 이런, 물론 경험도 쌓이다 보면 체계적인 지식이 되긴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품질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요즘 뜨는 트렌드는 뭐냐면, 커피 산지를 가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커피를 맛을 보는 방법도 알려주고, 커피를 어떻게 재배하면 좋은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재배하는 방법들, 다양한 가공 방식들을 전수를 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퀄리티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너네들 거 비싸게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제가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한 번은 수원에, 이거 제가 상호명을 말해도 돼, 굉장히 제가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커피 맛을 떠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수원에 보쿰 커피 로스터즈라고 있어요. 김혜숙 선생님께서 하시는 카페인데요.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요. 모르는 분이신데, 제가 한때 그 커피 산지를 너무 그 커피 산지 뽕에 빠져 있어가지고 커피 산지를 너무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우글우글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돕고 싶어가지고 막 모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보쿰 커피 로스터즈를 우연히 가게 됐는데, 우연찮게 그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산지를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맨날 흙탕물 먹어가지고 아이들이 죽어요.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깨끗한 물이 없어서. 저는 맨날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목욕하는데 그 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안타깝잖아요. 전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돕고 싶다 그랬더니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막 저기 반대하신다고. 저는 처음에 충격 먹었어요. 아니 내가 좋은 일 하겠다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이 예쁘다고 자식한테 계속 돈을 그냥 용돈을 막 팍팍 줘요. 막 그냥 다 해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부모가 지원을 끊어요. 그냥 도와주지 않는 거죠. 무조건적인 지원을 끊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진짜 머리에 그냥 띵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더 좋은, 진짜 내가 맨날 말로만 지속 가능성 하면서 내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진짜 몰랐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해줘서 내가 그 사람들의 제품을, 그 사람들의 농작물을 사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진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죠. 이건 됐고, 물론 이거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발전하는 것. 갑자기 마무리?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몇몇 업체들은 지속 가능성을 많이 강조하기도 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있었으면 좋겠지. 없다고 해서 지금 제가 욕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면 진짜 지금 꼬투리 잡지 마세요. 하도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미리 말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나 또는 잘 나가는 농장들은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 농장은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연 환경을 위해서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비료라든지 이런 유기농
유기농법을 많이 하려고 한다 라든지, 또 이런 커뮤니티, 우리 농장에서 일하는 뭐라 그러지, 농부들이 있잖아요. 농장 안에서 일하는 뭐라 그래, 체리 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이런 짐 옮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꾼, 그래요, 일꾼. 농사꾼 아니야. 아무튼 그런 다양한 분들이 일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숙소도,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숙소도 제공하고, 그리고 큰 농장 같은 경우에는요, 농장 안에 학교도 지어줘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좀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을 케어도 해주고, 그리고 뭐 의료 서비스도 제공을 해준다고 하고, 뭐 그런 농장들도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부농들이 하겠지만, 그런 부농들은 뭐 엄청 부자예요. 사실 저는 부농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사실 80점이 넘으면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죠.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스페셜티 커피가 꼭 80점이 넘는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스페셜티의 의미를 가지진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넘으면 스페셜티 커피라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바라보아야 할 이상향은 단순히 맛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커피는 맛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약간 악용을 해서요. 악용을 해가지고, 요즘 현실이에요. 악용을 해가지고 맛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굉장히 이 기본이 되는 품질을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를 약간 핑계로 해서 사실 어떤 업체라고 말을 못하고 사실 떠오르지도 않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스페셜티 커피라고 요즘은 부르지도 않는데, 요즘은 그냥 너도나도 스페셜티 커피라서요.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뭔가 명확한 기준이 약간 모호해진 느낌이죠.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뭔가 이런 명확한 구분이 약간 사라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너도나도 스페셜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맛이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걸 지키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않는 곳들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로스팅 하는 곳뿐만 아니라, 커피를 볶는 카페뿐만 아니라, 이 수입하는 곳 중에서도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앞에서 스페셜티 커피에는 뭐 이런저런 디펙트들이 있으면 안 된다, 결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따놓고 보니까 뭐 한두 개 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 진짜 이건 뭐 품질 의심이 될 정도로. 결국 이러면은 유통 과정의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치 사슬이라는 단계에서 이 커피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각자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그냥 이게 뭔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갖다 놓고 팔고, 그런 경우들도 걸어 있다 이거죠. 부정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하자면. 연함생,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페셜티 커피가 많이 비싸다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00분 정도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스페셜티 커피 커피의 가격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좀 통계를 좀 내고 있는 중인데, 스페셜 커피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꼭 커피 품질뿐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물론 이걸 악용을 해서 스페셜티 커피라고 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곳들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비싸게 팔 필요가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너무 비싸다 보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겠죠. 맛이 없으면요, 커피는 이랬든 저랬든, 제가 아무리 스페셜티 커피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커피는 결국은 식품이거든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면요, 산업이 망해요. 제가 지금 더 이렇게 한 분이라도 더 대중화가 되도록, 스페셜티 커피가 대중화되도록 노력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좀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너무 자꾸 딴 길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발전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나쁘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발전하고 있어요. 점점 정말 다양하게. 그런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중들이 커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커피라는 걸 우리가 꼭 맛으로만 마시는 건 아니지만, 카페인 때문에 마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빨라요. 매해가 지날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변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대중들이랑 너무 멀어지지 않을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페셜티 커피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단순히 이런 맛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르려면, 정리를 하자면 또 말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는 때루아에 대한 명확한 이해, 때루아에 따라서 특별한 맛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커피 산업에 있는 종사자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일종 정해진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고, 최종적으로 그런 서로의 믿음을 쌓는 게 왜 중요하냐면, 최종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가지고 있는 추적 가능성, 지속 가능성, 가치 사슬에서의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핵심 요소들이 있다, 스페셜티 커피에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지는 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스페셜티 커피의 이상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커피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대중과 가까워질 수 있는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또는 궁금한 컨텐츠가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또는 제 블로그에 찾아오셔가지고 뭐 쪽지를 남겨주시거나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혼자니까 재미가 없어요. 뭐가 감사하면 박수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 기계랑 대화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